따스한 봄볕이 창문을 통해 거실을 물들이던 아침. 준호는 자신의 넥타이를 매만지며 거울 앞에 섰습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35살의 준호는 출근 준비를 마치고 식탁으로 향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미연이 정성스레 차려놓은 아침 식사가 놓여 있었죠. 결혼한 지 2년이 되어가는 미연과 준호는 여전히 신혼의 달콤함이 남아있는 부부였습니다. 미연은 부엌에서 에이프런을 두르고 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32살의 미연은 결혼 전 직장을 다녔지만 결혼 후에는 전업주부로 지내고 있었죠. 준호님, 오늘 일찍 회의 있다고 했으니 얼른 드세요. 미연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래, 고마워. 국 냄새가 정말 좋은데. 준호는 숟가락을 들며 대답했습니다. 준호가 식사를 하는 동안 미연은 옆에 앉아 오늘의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부터 운동을 시작할 생각이에요. 요즘 몸이 너무 뻐근해서 아침에 조금씩 운동하려고 해요. 운동 좋지, 맛있는 밥 챙겨주는 것도 좋지만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 나도 응원할게. 준호는 진심으로 아내의 건강을 위한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3번 정도 아침 6시에 일어나 동네 헬스장에 가던 미연이었습니다. 그러다 점차 아침 5시에 일어나 운동을 하더니 어느새 새벽 4시부터 준비를 하고 나가는 날이 잦아졌죠. 준호는 이런 아내의 모습이 대견하면서도 조금은 의아했습니다. 왜 점점 더 이른 시간에 나가는 걸까? 어느 날 아침 준호는 미연의 핸드폰 알람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아직 새벽 3시 반이었습니다. 미연은 서둘러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화장품을 바르며 준비하고 있었죠. 오늘은 왜 이렇게 일찍 나가? 준호가 졸린 눈을 비비며 물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트레이너가 일찍 만나자고 해서요. 새로운 운동 프로그램을 소개해 준대요. 미연은 거울을 보며 머리를 빗었습니다. 그렇구나. 너무 무리하지는 말고. 준호는 다시 이불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미연은 서둘러 집을 나섰고 준호는 다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날부터 미연의 귀가 시간이 들쭉날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날은 아침 9시에 돌아오고 어떤 날은 11시가 넘어서야 집에 들어왔죠. 준호가 물어보면 미연은 친구를 만났다거나 수영을 추가로 했다는 등의 이유를 댔습니다. 준호는 그런 미연의 말을 믿었지만 어딘가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미연을 믿기에 더 이상 묻지 않았죠. 어느 금요일 아침 준호는 미연의 서두르는 발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평소보다도 1시간이나 이른 새벽 3시였습니다. 욕실에서 나온 미연은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옷을 고르고 있었고 화장품도 꼼꼼히 바르고 있었죠. 무엇보다 이상했던 건 운동복이 아닌 캐주얼한 원피스를 입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미연아, 오늘은 운동 안 해? 준호가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며 물었습니다. 아, 깼어요. 오늘은 운동 끝나고 대학 동창들 모임이 있어서요. 아침부터 좀 바빠요. 미연은 조금 놀란 듯 대답했습니다. 그때 미연의 휴대폰이 울렸고 미연은 서둘러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지금 나가요. 잠시만 기다려요. 미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준호의 귀에는 또렷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통화를 끊기 직전 수화기 너머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알았어. 오늘도 기다릴게. 그 목소리에 준호의 가슴이 묘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집을 나선 미연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준호는 처음으로 의심이라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아내가 만나는 사람은 누구일까? 왜 이렇게 일찍 나가는 걸까? 대학 동창이라면 왜 이런 시간에 만나는 걸까? 준호는 출근 준비를 하면서도 내내 그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사무실에서도 집중이 되지 않았죠. 결국 점심시간에 동료에게 오후 일정을 부탁하고 일찍 퇴근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연이 또다시 서둘러 집을 나설 때 준호는 잠든 척하며 미연의 행동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미연이 현관문을 닫자마자 준호도 재빨리 옷을 입고 뒤를 따랐습니다. 미연은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와 한 정류장을 지나 낯선 고급 아파트 단지로 들어갔습니다. 미연의 뒤를 조심스레 따라간 준호는 미연이 헬스장이 아닌 15층짜리 아파트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호출벨을 누르고 곧바로 문이 열리자 미연은 망설임 없이 안으로 들어갔죠. 준호는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확신하기엔 아직 이르다고 생각했습니다. 준호는 주변을 살피며 그 아파트 주민이 누구인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경비실 앞에 붙은 입주자 명단에서 15층에 사는 사람들의 명단을 훑어보던 준호의 눈에 낯익은 이름이 들어왔습니다. 최성우, 미연의 대학 동창이라고 몇 번 들었던 이름이었죠. 준호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여자도 아닌 남자 동창의 집에 이 시간에 찾아가다니. 게다가 운동복도 아닌 예쁜 원피스를 입고서 준호는 그대로 회사로 향했지만 하루 종일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미연을 믿고 싶은 마음과 의심하는 마음이 충돌하며 준호의 마음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날 이후 준호는 미연의 일정을 꼼꼼히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나가고 언제 돌아오는지, 어떤 옷을 입고 나가는지, 전화는 누구와 하는지 모든 것을 메모했죠. 처음에는 이런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지만 의심이 커질수록 진실을 알고 싶다는 욕망도 커져갔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화요일 아침 미연은 또다시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이번에도 운동복이 아닌 세련된 블라우스에 짧은 치마를 입고서 준호는 미연이 현관문을 나서자마자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재빨리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미연이 보이지 않게 조심스럽게 뒤를 밟았죠. 이번에 미연이 향한 곳은 지난번의 아파트가 아닌 강남의 한 모텔이었습니다. 준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미연이 모텔 안으로 들어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한 남자가 모텔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남자의 뒷모습은 어딘가 낯이 익었죠. 준호는 모텔 맞은편 카페에서 자리를 잡고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3시간이 지나고 마침내 미연이 모텔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10분 후 그 남자도 나왔죠. 준호는 그제야 그 남자가 누구인지 확실히 알아봤습니다. 최성우. 미연의 대학 동창이자 얼마 전 봤던 그 아파트의 주인이었습니다. 준호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불륜의 증거를 직접 목격한 순간이었죠. 준호는 그날 저녁 회사 동료에게 녹음기와 소형 카메라를 빌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미연이 다시 집을 나설 때 뒤를 밟아 같은 모텔로 향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준호는 용기를 내어 모텔 리셉션에 접근했습니다. 저기요, 방금 들어간 여성분이 제 아내인데요. 무슨 방인지 알 수 있을까요?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그런 정보는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직원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 좀 봐주세요. 준호는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맞고요. 중요한 일이 생겨서 급히 찾아야 합니다. 직원은 잠시 망설이다 304호실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준호는 3층으로 올라가 304호실 앞에 섰습니다. 문 앞에 귀를 대자 안에서 두 사람의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준호는 급히 녹음기를 켰고 떨리는 손으로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준호는 증거를 더 모으기 위해 미연의 행적을 계속 추적했습니다. 토요일 오후에는 미연과 성우가 한강 근처 카페에서 다정하게 커피를 마시는 모습을 발견했고 그 모습을 몰래 사진으로 담았습니다. 준호는 두 사람이 서로 손을 잡고
속삭이는 모습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집에 혼자 있던 어느 날 저녁 준호는 미연의 노트북을 열어보았습니다. 죄책감이 들었지만 이제는 모든 진실을 확인하고 싶었죠. 미연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접속하자 메시지함의 대학 동창 모임이라는 단체 채팅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채팅 내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채팅방에는 10여 명의 대학 동기들이 있었고 그 중에는 최성우도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채팅은 평범한 일상 대화였지만 미연과 성우가 주고받은 개인 메시지들이 섞여 있었죠. 너 오늘 몇 시에 갈 수 있어? 아침 운동 같이 할까? 우리 만나는 거 아무도 모르게 조심하자 등의 메시지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준호는 메시지를 하나하나 캡처하면서 증거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미연의 사진. 폴더에서 충격적인 사진들을 발견했죠. 미연과 성우가 함께 찍은 사진들, 모텔로 보이는 배경의 사진들.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들 모두 미연이 운동을 간다고 했던 시간에 찍힌 것들이었습니다. 준호는 노트북을 덮고 소파에 기대어 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는 듯 했죠. 자신이 그토록 믿고 사랑했던 아내가 이런 배신을 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가슴 한편에서는 분노가 터져 나왔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다음 날 준호는 회사에 휴가를 내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그동안 수집한 증거들을 모두 정리해 가져갔죠. 변호사는 준호가 가져온 자료들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정도면 불륜관계를 입증하기에 충분합니다. 이혼 소송과 함께 상간자 소송도 가능해 보이네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상간자 소송이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내 배우자의 불륜 상대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증거가 확실하다면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호사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준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이혼까지 가야 하는지 망설여졌지만 이미 깨진 신뢰는 회복하기 어렵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두 사람에게 책임을 묻기로 결심했죠. 변호사님 진행해 주세요. 저는 이 둘 다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준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혼 소송과 상간자. 소송에 필요한 서류들을 하나씩 설명해 주었죠. 준호는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마주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과정이라 생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준호는 미연과 대면할 준비를 했습니다. 모든 증거를 갖추고 냉정하게 대화할 생각이었죠. 하지만 그 전에 마지막으로 확실한 증거를 남기기 위해 최성우에게 직접 연락을 취하기로 했습니다. 주말 오후 준호는 미연에게 중요한 이야기가 있으니 집에 있어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성우에게도 연락해 함께 만나자고 했죠. 처음에 성우는 거절했지만 준호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하자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미연은 집 거실 소파에 앉아 불안한 표정으로 준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리고 준호가 문을 열자 성우가 서 있었죠. 성우는 미연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들어와요. 자리에 앉으세요. 준호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셋이 거실에 모이자 준호는 테이블 위에 서류 가방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가방을 열어 그동안 모아온 증거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죠. 사진들, 대화 내용, 캡처, 모텔 영수증, 녹음 파일 모든 것이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미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들의 불륜 증거죠. 준호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미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고 성우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준호는 녹음기를 틀었고 모텔에서 녹음된 두 사람의 대화와 신음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미연은 손으로 입을 가리며 충격에 빠졌고 성우는 녹음기를 끄려고 손을 뻗었지만 준호가 막았습니다. 이제 그만해요. 다 인정할게요. 미연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준호는 녹음기를 껐습니다. 셋은 무거운 침묵 속에 앉아 있었죠.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당신을 정말 사랑했어요. 당신이 행복하길 바랐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내 신뢰를 저버렸어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깊은 상처가 묻어났습니다. 미연은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실수였다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기회를 달라고 울며 애원했죠. 하지만 준호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나는 이미 변호사와 상담했어요. 여기 이혼 소송 서류가 있습니다. 준호는 서류 한 장을 미연 앞에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서류를 성우 앞에 놓았죠. 그리고 상간자 소송 서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당신들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성우는 당황한 표정으로 서류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우리가 잘못한 건 인정하지만 서로 합의하면 안 될까? 성우가 말했습니다. 합의라고요. 준호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높아졌습니다. 당신들이 내 인생을 얼마나 망가뜨렸는지 알아요. 매일 밤 잠 못 자고 일도 제대로 못하고 모든 게 무너져 내렸어요. 이제 와서 합의라니요. 미연은 계속해서 용서를 구했지만 준호는 냉정하게 대응했습니다. 더 이상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겠다고 다짐했기 때문이었죠. 성우는 여러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준호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결국 미연은 떨리는 손으로 이혼 서류에 서명했고 성우도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이었죠. 이혼 소송과 상간자 소송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준호는 법원을 오가는 날들이 많아졌습니다. 첫 번째 공판을 앞두고 준호는 모든 증거 자료를 꼼꼼히 정리했죠. 변호사는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자신했지만 법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재판 당일 준호는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맞은편에는 미연과 성우가 각자의 변호사와 함께 앉아 있었죠. 미연은 준호와 눈이 마주치자 고개를 숙였지만 성우는 오히려 당당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고 준호 측 변호사가 먼저 발언했습니다. 수집된 증거들을 하나씩 제시하며 피고들의 불륜 관계를 명확히 입증했죠. 모텔 CCTV 영상, 대화 녹취록, 사진 증거 등 모든 것이 법정에 제출되었습니다. 이어서 미연의 변호사가 발언했습니다. 미연은 불륜 사실을 인정하지만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혼에 합의한다고 밝혔죠. 다만 위자료 금액에 대해서는 조정을 요청했습니다. 문제는 성우 측의 주장이었습니다. 성우의 변호사는 놀랍게도 성우와 미연의 관계가 단순한 운동, 친구 관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사람이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불륜 관계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죠. 단순한 운동 친구가 왜 모텔에서 만나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성우의 변호사는 말을 더듬으며 그날은 비가 많이 와서 잠시 비를 피하기 위해 들어간 것이라고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준호 측 변호사는 즉시 그날의 날씨 기록을 제출하며 반박했죠. 그날은 맑은 날씨였다는 기상청 자료였습니다. 더욱이 준호 측은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미연의 노트북에서 발견한 메시지들, 성우가 미연에게 보낸 문자들, 그리고 두 사람의 대화를 담은 녹음 파일이었죠. 녹음 파일에는 성우가 명확히 불륜 관계를 인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판사는 모든 증거를 검토한 후 잠시 휴정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1시간 후 재판이 재개되었을 때 판결을 내렸죠.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합니다. 피고 최성우는 원고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 김미연은 3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명합니다. 아울러 원고와 피고 김미연의 이혼을 허가합니다. 판사의 선고가 끝나고 준호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법적으로는 모든 것이 끝났지만 마음의 상처는 여전했죠. 법정을 나서는 준호의 어깨는 무거웠지만 한편으로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첫걸음을 뗀 기분이었습니다. 이혼이 확정되고 3달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했고 미연은 예전 집에 그대로 남았죠. 위자료로 받은 돈은 준호가 마음의 치유를 위해 상담을 받는데 일부 사용했고 나머지는 저축해 두었습니다. 금전적인 보상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안정을 찾는 일이었으니까요. 준호는 심리 상담사를 정기적으로 만나며 배신감과 분노를 다루는 법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았고 식욕도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죠. 회사에서도 업무에 집중하려 노력했고 상사의 배려로 잠시 업무 강도를 줄여 일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미연의 상황은 훨씬 좋지 않았습니다. 불륜 사실이 대학 동창들 사이에 알려지면서 미연은 동창회에서 완전히 배제되었고 친구들도 하나둘 연락을 끊었죠. 직장을 구하려 했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성우와의 관계도 끝이 났습니다. 성우는 재판 이후 미연과 연락을 끊었습니다. 위자료를 지불하고 난 후에는 더 이상 미연을 만나지 않았죠. 결국 미연은 혼자 남겨졌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게 되었습니다. 몇 번이나 준호에게 용서를 구하는 문자를 보냈지만 준호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성우의 상황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불륜 사실이 알려지면서 승진해서 누락되었고 동료들의 시선도 차가워졌죠. 결국 성우는 회사를 그만두고 지방으로 발령을 자청해 떠났습니다.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셈이었습니다. 준호는 이런 소식들을 공통지인을 통해 간간히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의 불행을 듣고 어느 정도 통쾌함을 느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감정도 사라졌죠. 이제는 그저 과거의 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가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심리 상담사는 준호에게 새로운 취미를 가져보라고 권했습니다. 무언가에 몰두하다 보면 마음의 상처도 치유될 것이라고 말이죠. 준호는 고민 끝에 등산을 시작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산을 좋아했지만 바쁜 직장 생활과 결혼 생활 중에는 잊고 지냈던 취미였습니다. 주말마다 북한산, 도봉산, 관악산 등을 오르며 준호는 조금씩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맑은 공기를 마시고 정상에서 바라보는 풍경은 그의 마음에 평온을 가져다 주었죠. 등산을 다니면서 몸도 건강해졌고 잠도 잘 자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준호의 삶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고 미연과 성우는 자신들의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고 그 선택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세 사람 모두 뼈저리게 느끼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이혼 후 1년이 지난 어느 가을 토요일 아침 준호는 북한산 등산을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단풍이 절정인 시기라 많은 등산객들이 산을 찾을 것이라 생각해 일찍 출발했죠. 산 입구에 도착하자 벌써 여러 등산객들이 준비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준호도 가벼운 스트레칭을 시작했고 그때 옆에서 등산화 끈을 메고 있던 여성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로 어색한 미소를 교환했죠.
여성은 준호와 비슷한 또래로 보였고 혼자 등산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방향으로 올라가시나요? 여성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네, 백운대 쪽으로 가려고요.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저도 그쪽으로 가는데 괜찮으시다면 함께 갈까요? 혼자 가기에는 조금 불안해서요. 여성이 수줍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준호와 지수라는 이름의 여성은 함께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대화를 나누다 보니 금세 편안해졌죠. 지수는 34살의 출판사 편집자였고 준호처럼 등산을 취미로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산길을 오르며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좋아하는 음식, 영화책, 취미 등 가벼운 주제로 시작해 조금씩 더 깊은 대화를 나눴죠. 백운대에 도착해서는 함께 도시락을 나눠 먹으며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사실 저도 이혼한 지 2년 정도 됐어요. 지수가 문득 말했습니다. 등산이 마음의 치유에 도움이 될까 해서 시작했죠. 준호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도 비슷한 이유로 등산을 시작했거든요. 1년 전에 이혼했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에 대해 조금씩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수는 전 남편의 경제적 무책임함으로 이혼했다고 했고, 준호는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신뢰가 깨져서 헤어졌다고만 말했죠.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는 듯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날 이후 준호와 지수는 주말마다 함께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가끔은 영화도 보고 식사도 하며 좋은 친구가 되어갔죠. 서로에게 어떤 기대나 부담을 주지 않는 편안한 관계였습니다. 그저 비슷한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 서로를 위로하고 이해해주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준호는 미연에 대한 상처가 완전히 아물었음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밤에 잠을 설치거나 문득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일이 없었죠. 오히려 그 경험을 통해 자신이 성장했다고 느꼈습니다. 지수와의 만남도 그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어느 봄날 두 사람은 도봉산 정상에서 서울 전경을 바라보며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오는 가운데 준호는 지수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지수 씨, 우리 앞으로는 그냥 친구가 아닌 다른 관계로 만나볼까요? 지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로를 더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보죠. 서두르지 말고요. 준호도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산을 내려오며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설악산에 가기로 했고 여름에는 제주도 오름을 함께 오르기로 했죠. 천천히 그리고 진심으로 서로를 알아가며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 가기로 했습니다.